안녕하세요. 김혜동입니다.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세미나가 스탠포드의 컨볼루셔널 뉴럴넷 강의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강의, 백프로파게이션과 뉴럴 네트워크 소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뉴럴넷의 소개 부분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특이하게 백프로파게이션을 먼저 설명을 하죠. 다른 강의들을 보면 뉴럴넷이 뭔지 이런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들 좀 더 한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왜 뉴럴넷에서 중요하냐 하면은 한번 살펴보죠. 먼저 백프로파게이션이 뭐냐? 이거는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 특징을 몇 개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체인 룰을 재기적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게 있고, 요걸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컴퓨테이셔널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체인 룰이란 건 어떤 미분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 하나고, 요거를 재기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똑같은 어떤 방식을 계속 이 체인 룰이란 걸 계속 적용을 한다는 의미죠. 그런 식으로 하고, 요거를 굉장히 컴퓨테이셔널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쟤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숫자로 계속 표현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뭔 말이냐? 수학에서는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심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문자든 뭐든 어떤 심볼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들이 계산이 된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뭔가 좀 처음 접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요거죠. 파라미터를 결국 업데이트하기 위한 거죠.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는 게 이 뉴럴넷을 사실 학습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부수적으로는 이 우리가 학습한 뉴럴넷을 시각화하는 데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수 있죠. 이 스탠포드의 컨볼루션 뉴럴넷 강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 컨볼루션 뉴럴넷을 시각화하는 그런 렉처가 나오는데, 그때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하느냐, 그때 자세하게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그레디언트를 쉽게 계산을 해야 할 수 있어야겠죠. 이걸 또 계산하는데 어려우면 안 되니까 컴퓨터한테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러기 전에 그럼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장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뉴럴넷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하나의 함수가 되겠죠? 함수라는 게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와 공역에 있는 원소를 대응시켜 준 건데, 우리로 보면은 이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걸 우리가 입력을 딱 이 뉴럴넷이라는 함수에 넣게 되면은, 이 뉴럴넷이라는 함수가 어떤 공역, 만약에 리그레션 문제를 푼다면은 실수 값이 될 거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다면 어떤 클래스 값들이 되겠죠. 거기에 대응을 시켜주는 것이니까 이것도 어떤 함수죠. 근데 이 뉴럴넷이라는 함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아 올릴 것인데, 이 레이어 하나하나가 어떤 파라메트릭한 형식, 즉 정해진 어떤 형식을 가진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걸 멀티플하게
쌓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숫자가 2 이상이 되도록 미리 이런 것들을 정해놨다는 거죠. 이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게 이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도 이 커널이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함수들을 컴파짓을 해서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SVM은 딱 한 번만 그게 일어나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얘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업데이트 방식, 즉 옵티미제이션 방식을 쓸 필요가 없게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루는 뉴럴넷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 fixing the number, 이 넘버가 대부분 2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있을 때마다 합성이 한 번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이상이겠죠? 네, 어쨌든 선형과 비선형까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되면 뉴럴넷이 엄청 합성이 많이 된 그런 컴파운디드 펑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학습을 하려면은 얘는 이제 non convex 펑션이기 때문에 SVM을 학습하는 것과 같은 이런 나이스한 방식으로 할 수가 없고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 그레디언트에 기반한 어떤 방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다음 강의에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게 렉처 4인데 렉처 5랑 6에 보면은 옵티미제이션 방식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걸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핵심은 이래 뉴럴넷은 SVM 같은 것과 다르게 어떤 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면은 되게 합성이 여러 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컨벡스 펑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그레디언트에 기반한 최적화 방법인데 그걸 쓰려면 먼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줄을 알아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아까 앞서 말한 이 백프로파게이션의 특징, 이 체인 룰의 재기적 적용,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웨이라는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예제를 먼저 이제 강의에서 교수자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요거를 백프로파게이션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강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것인데요. 이제 다른 강의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맹점 미분을 접할 때 방식처럼 이렇게 어떤 심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실제로 컴퓨터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이 계산되는 방식에 더 직관적으로 더 직관적으로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런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해보죠. 왜 f를 z에 대해서 미분한 거, f를 x에 대해서, f를 y에 대해서 미분한 이런 걸 찾고 싶은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쓰면 어떤 함수인 거죠. 함수, 도함수. 근데 우리는 이걸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요 미분 값을 알고 싶은 거죠. 여기에다가 z 대신에 여기서 뭐죠? 마이너스 4를 그리고 x, y는 5, x는 마이너스 2를 넣은 어떤 이 특정한 포인트에서의 미분 값이 궁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테이션의 그래프를 좀 더 살펴보면은 얘는 이런 함수를 이렇게 각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얘는 그것들 그냥 한꺼번에 표현을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 값들은 여기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이런 함수에 입력한 값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 y는 5, z는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이 함수에 따라서는 먼저 x 더하기 y가 이렇게 3과 같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거랑 z를 곱해야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12가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f 마이너스 2,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12 이렇게 계산,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값들은 뭐냐?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얘가 최종 값이 되겠죠. 얘는 이제 이 값이 되는 거고, 요 값은 요거. 그 다음에 요 3이라는 값은 이거의 값이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체인룰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체인룰이란 거는 뭐냐면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이 두 개를 이 체인처럼 곱하기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기 위해서는 f를 어떤 다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걸 곱하기 그 변수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만 되는 게 아니라 더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체인룰은. 어쨌든 요거를 적용하면은 이걸 적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오퍼레이터 각각 오퍼레이터마다 따로따로 단계별로 이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산을 할 때 이 가장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함수부터 이 순서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이 곱하기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어떤 오퍼레이션인 거죠. 그러면 얘가 마치 가장 껍데기에 있는 애인데 이렇게 가장 끝에 있는 애부터 점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맨 끝에서부터 반대 방향, 맨 처음에 초록색 값들을 계산했을 때랑은 반대 방향 계산하게 된 거죠. 왜 백프로파게이션인지도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상황상 이제 맨 처음에 계산할 때랑은 반대로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체인룰을 계산하는 방식에 의하면은 이 겉에 있는 오퍼레이터부터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의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 F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터가 곱하기랑 더하기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그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로컬하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 곱하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z랑 여기서 계산된, 즉 더하기로 계산된 x 더하기 y 한 값을 곱한 거죠. 이걸 좀 쉽게 보기 위해서 x 더하기 y를 q라고 치환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곱하기에서는 q 곱하기 z가 되겠죠. 이 q 곱하기 z를 그러면은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경우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곱하기는 미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곱하기가 있으면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 곱해져 있는 다른 대상 즉 y가 나오고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x가 결과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맨 상단부에서는 f를 f로 미분한 값 1이 있을 텐데 그거를 여기 이제 곱하기에 대해서 적용을 또 다시 해주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결국 f를 여기서는
Q로 미분한 걸 보려고 하겠죠. 맞죠? F를 Q로 미분한 거. 그러려면은 이걸 이렇게 쓴 겁니다. 이제 F를 F로 미분하고 F를 다시 이렇게 Q로 Q 미분하는 식으로 쓸 수 있겠죠. Q 이렇게. 그래서 이제 F를 미분한 건 1이고 곱하기 F를 Q로 미분한 걸 곱해주면 되는데 F를 Q로 미분하면 아까 여기 멀티플리케이션의 미분법에 의하면은 그 반대 변수 즉 Z 값이 나오게 되죠. 맞죠? Z 이게 얘가 Z 근데 이제 Z 값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이 마이너스 4가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이 되겠죠. 맞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 Z에서는 뭘 계산하면 될까요? F를 Z로 미분한 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거는 아까 위에랑 비슷한 방식으로 1 곱하기 뒤에는 이제 이 F를 Q로 미분한 거니까 이때는 Z겠죠. Q겠죠. Q. 반대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Q의 원래 값이 3이었으니까 여기선 1 곱하기 3 해가지고 그 3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것 중 하나인 F를 Q로 미분한 것의 값은 구했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X로 미분한 거랑 Y로 미분한 것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계산한 4, 마이너스 4에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가줘야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 F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제 Y로 미분한 건 이렇게 되고 X로 미분한 건 아까 벌써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F를 Q로 미분한 거는 저희가 방금 구했죠, 여기서 마이너스 4였죠? 그러면은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마이너스 4를 곱해주고 곱하기 요 뒷부분 dq, dy만 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더하기의 미분법을 살펴보면은 만약에 x 더하기 y라는 함수가 있으면 걔를 x로 미분하면 1, y로 미분하면은 또 그대로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이 dq, dy라는 거는 값이 1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결국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1이니까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게 되겠죠. 아이고 여기는 y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근데 어쨌든 뭐 x든 y든 둘은 계산하는 방식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보자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 돼서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죠. 맞죠? 자, 이 방식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엄청 큰 지금 두 개밖에 없지만 오퍼레이터가 어떤 큰 함수가 있으면은 이걸 한 번에 뭐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을 계속 따로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큰 거 한꺼번에 통째로 뭘 하려는데 하는 건 힘든데 요 한 부분만 보면 요거 하나하나는 좀 하기가 쉽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걸 한꺼번에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각계 격파를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의 특징이 이런 체인 룰을 재기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체인 룰을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적용을 하게 되죠. 보면 알겠지만 여기 되게 이제 컴퓨테이셔널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어떤 이렇게 뭐 심볼릭한 계산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한 이 특징
큰 게 아니라 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더 작은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 된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 오퍼레이터에 대한 게이트만을 따로 도식화를 한 건데요. 요게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이 어떤 요 작은 오퍼레이터 하나에 대한 로컬 그레디언트가 있겠죠? 이 로컬 그레디언트는 이 오퍼레이터에만 생각하는 어떤 그 미분 도함수를 의미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이 곱하기나 더하기 같은 경우는 곱하기는 어떻게 미분이 되고 더하기는 어떻게 미분이 되는지로 저희가 봤죠. 이거 두 개를 합성한 큰 거가 아니라 그냥 곱하기만 따로 더하기 미분만 따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게이트에서 이제 이런 걸 게이트라고 부를 건데 이 오퍼레이터를 포함하는 여기서 계산이 되는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전에서 계산됐던 거를 이렇게 있으면 그거 곱하기 자기 자신에서 계산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주면 되겠죠. 왜 곱하냐? 체인 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지금 인풋이 x랑 y가 있으면은 그것 중에 y에 대해서 이 전체 함수를 미분을 하는 것. 요것은 그 이전에 계산했던 거 요거랑 이제 이 상단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어떤 에러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건 에러. 거기다가 요 게이트 자체에서 계산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줘서 이제 방출해주면 됩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위에서 내려온 에러에다가 이 x에 대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곱한 다음에 보내주면 되겠죠. 맞죠? 그럼 이 뒤에 있는 또 다른 게이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이제 얘가 위에서 흘러 들어온 어떤 에러가 되겠고 또 거기다가 곱하기 자기 로컬 그레디언트 해가지고 또 뒤로 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어떤 계산 방법을 여러 번 적용을 해서 끝까지 가다 보면 제일 말단에서의 그레디언트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 강의에서는 백 프로파게이션을 어떤 게이트 간의 커뮤니케이팅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멋있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되게 문학적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이 로컬한 프로세스다. 로컬하니까 좋은 점이 있었죠. 왜냐면 큰 거는 글로벌하게 보면은 한 방에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작은 하나의 로컬한 것들은 다루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로컬한 프로세스 계속 이어나가면 전체도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예제가 너무 간단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함수를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보신 분들도 많겠죠.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같은 경우는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렇게 뭐라죠? 레시프로컬 뭐 분수를 취한 것도 있고 여기는 상수 더하기 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지수를 취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 곱 같은 새로운 아까 앞에서는 못 봤던 어떤 오퍼레이터들이 몇 개 더 등장했죠. 사실 뭐 요거는 더하기, 요거는 곱하기로 포함해 버릴 수도 있지만 요 지수랑 얘 레시프로컬을 취한 거 이거는 전혀 새로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에 의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각각의 오퍼레이터들 만약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요 함수 이걸 전부 다 F로 쓰는가 좀 헷갈렸네요. 좀 다르게 쓸 걸. 어쨌든 이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 전체가 밑에서 본 나열한 것 같은 네 가지 오퍼레이터로 표현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들이 각각 게이트가 되고 얘네들끼리 커뮤니케이팅만
잘 어떻게 조절해주면 되겠죠, 맞죠? 얘네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트를 하냐? 상단부 제일 껍데기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계산의 그레이던트를 뒤로 쫙 흘려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제 흘려 보내줄 때 그냥 단순히 곱하기만 해주면 되죠. 이제 밑에 제일 상단부에서는 그때 계산해서 밑으로 흘려 보내주고 밑에 있는 애는 위에 있는 거에다가 곱하기 자기 자신의 로컬 그레이던트 이런 것들로 그 로컬 그레이던트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걸 곱해서 다시 뒤로 흘려 보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겠죠. 예제로 한번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위에 되게 복잡하게 됐네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상수 곱하기 게이트고 얘도 뭐 얘는 곱하기 게이트 얘는 더하기 뭐 더하기 그리고 얘는 그냥 곱하기였네요. 얘가 상수고 마이너스를 곱한 거죠. 얘는 지수 얘는 상수 더하기 얘는 이 분수 취하는 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종류가 보면은 한 6개인가 6개 종류의 게이트가 있는데 얘네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되겠죠. 이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기가 쉬운 게 뭐 쌍방향적인 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쭉 약간 상명하복식으로 이렇게 쫙 명령을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말이 커뮤니케이션이지. 자, 보면은 이제 가장 윗단에서는 이거 F를 F로 미분한 게 이제 흘러 들어오겠죠. F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 게이트에 흘러 들어가고 이 x분의 1이라는 게이트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위에서 들어온 거 1 곱하기 자기 자신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이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로컬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에다가 얘는 x가 1.37이니까 1.37 얘는 이 게이트량에서 입력받은 게 x죠. 그거를 여기 탁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37 제곱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값이 마이너스 0.53이네요. 마이너스 0.53 마이너스 0.53 자, 그러면은 또 이 플러스 1 상수 합의 게이트의 관점에서는 이 윗단에서 마이너스 0.53이라는 에러 원래 그레디언트인데 이거를 이제 에러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왜냐면 제일 상단부에서 계산되는 게 결국 로스, 즉 에러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요거가 들어오면은 얘 입장에서는 이 마이너스 0.53에다가 자기 자신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하게 되는데 이 상수 합의 로컬 그레디언트는 보면은 1이죠 그냥. 그러니까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0.53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은 또 이제 엑스포넨셜 게이트를 볼까요? 얘는 자기 윗단에서 마이너스 0.53을 받았고 그러면 마이너스 0.53에다가 또 자기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엑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e to the x가 되죠. 로컬 그레디언트가 그러면은 e to the x에다가 요 x 대신에 얘 입장에서는 x 즉 인풋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로컬 그레디언트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로컬 그레디언트 곱하기 위에서 내려온 에러 마이너스 0.3을 곱해서 마이너스 0.19가 됩니다. 이건 반올림 해가지고 마이너스 0.15 쓰네요. 자, 그 다음에는 상수곱인데 여기서는 위에서 받은 에러에다가 곱하기 로컬 그레디언트인데 상수곱 같은 경우는 로컬 그레디언트 이렇게 했죠. 요 a가 그 곱해진 상수인데 지금 그게 마이너스 1이니까
로컬 그레이디언트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은 0.19인데 다시 그걸 0.2로 쓰네요. 자, 그럼 요 뒷부분부터는 새로운 게 없어요. 저희가 그 냉선 받은 예제 x 더하기 y 곱하기 z에서 다 했던 건데 그냥 이제 빠르게 살펴보죠. 그래서 요 뒤는 요걸 위에 이런 걸 써놨죠. 따로 했던 거니까. 자, 더하기 같은 경우는 로그레이드가 그냥 1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온 애를 그냥 그대로 내주면 되죠. 그래서 0.2가 그대로 가게 됩니다. 더하기는 또 근데 또 더하기 나가면 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0.2, 0.2. 자, 그리고 이제 곱하기인데 곱하기는 0.2 곱하기 이 w 제로에 대해서면은 그 곱해져 있는 상대방 x0 값을 곱해주면 되죠. 위에 거에다가 그러면은 0.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0.2가 여기 될 거고 요 밑에는 에러가 나가지고 요 밑에는 0.2 곱하기 그 위에 거 2 해서 0.39 이렇게 됩니다. 밑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식도 봤습니다. 이게 가지는 또 좋은 특징이 이 모듈러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각각을 그냥 이제 독립적인 어떤 걸로 보고 이렇게 뭉쳐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편을 그냥 어떤 시그모드에 대한 인풋으로 보고 오른쪽을 그냥 이 마이너스 곱하고 지수 취하고 더하기 한 다음에 역수 취하는 걸 그냥 한꺼번에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는 로컬 그래드. 그럼 얘는 이제 게이트가 보자. 얘가 x고 그거를 어떤 이 시그모이드를 이제 이렇게 시그마처럼 쓸게요. 시그마에다가 넣어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위에서 이제 흘러 들어온 에러는 1일 거고 그럼 여기서 로컬 그레디언트를만 찾으면 되겠죠? 그거는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여기 이렇게 도식화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의 값. 자, 여기서는 이제 x가 아니라 그 x를 시그모이드에 집어넣어서 계산된 값을 써줘야겠죠. 그러니까 0.73 여기서는 0.73이죠. 곱하기 0.73 그 다음에 곱하기 위에서 흘러온 에러 하면은 0.2가 되죠. 이게 앞에서 봤던 결과물 요거랑 똑같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모듈러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쪼개서 봐도 되고 합쳐서 봐도 된다. 그러면 이제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니까 굳이 다 풀어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합쳐서 시그모이드 게이트로 하나 봐줘도 되겠죠. 이제 예제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을 건데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값들을 뒤바꿔주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스와퍼라는 식으로 부를 수도 있고 더하기 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서 올라온 에러를 밑에 똑같이 뿌려주잖아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터, 그레디언트 디스트리뷰터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제에서는 없었지만 맥스 게이트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죠. 네, 이 렉티파이어드 리니어 유닛 때문에 많이 쓰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값이 더 큰 애한테만 그레디언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맥스 x, y라는 게 있으면은 x가 더 클 때는 그때는 얘가 그냥 x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x로 미분하면 1이죠. 근데 y에 대해서는 그냥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맥스가 있으면은 여기처럼 맥스 게이트가 있으면은 값이 더 크네. 2가 더 크죠. 2한테만 그레디언트를 촥 위에서 올라온 그레디언트 2를 보내주게 됩니다. 요 값이 더 작은 마이너스 1한테는 0을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라우터다. 이런 식으로 부르죠. 자, 요거는 이제 강의에서는 나오지 않는 예시인데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강의에서 보면은 렉처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렉처 노트도 같이 제공하죠. 그 교수자 앙드레 카파시 그 사람이 작성한 렉처 노트인데 거기에 나오는 예시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널 그래프를 한번 개인적으로 그려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안 쓰고 그냥 심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심볼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한번 각자 이제 여기 앞에 정답이 있으니까 놓고 풀어보면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뉴럴넷에서는 이런 함수는 쓰이지 않죠. 그래서 useless in practice다 라고 하는데 그냥 백프로파게이션 자체를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예제입니다. 오케이. 중요한 게 이제 하나 포인트는 만약에 이 위에서 올라오는 에러가 위에서 내려오는 에러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 본 것처럼 X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즉 포크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더해줘서 이제 또 하나의 그냥 위에서 내려온 에러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서머리를 하면은 뉴럴넷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딥 뉴럴넷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레디언트 계산한 것도 원래는 엄청 복잡해야 되는데 이 어떤 미분이 가지고 있는 로컬한 특징을 이용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체인 룰이라는 걸 접목을 시키면은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리커시브하게 재기적으로 여러 번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이 미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익스플리시트한 어떤 이 도함수의 익스프레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값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의 특징은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거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보면은 맨 처음에 아까 앞에서 예제들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숫자들 그걸 이제 forward value 뭐 forward propagat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 지금 앞으로 이제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그런 중간에 있던 값들이 사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데 필요로 했었죠. 그리고 특징이 이 게이트마다 이제 스테이지로 계산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럴넷의 소개 부분인데 이제 원 강의에서는 막 이 뉴런이 뭐다, 뭐 덴드로이드, 뭐 죽색 돌기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다른 자료에서도 나오고 또 뭐 충분히 뭐 혼자서 또 볼 만한 내용이니까 굳이 제가 이제 세미나에서는 첨부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좀 개인적으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따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생물학적인 어떤 인스파이어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제 뭐 딥뉴럴넷, 뭐 뉴럴넷이 뭐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거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자인 앙드레 카파시는 그거는 뭐 좀 미디어에서 사용되기 위한 어떤 수사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Matter of Engineering이다라는 걸로 하는데, 어, 그래도 이 Biological 뭐 어떤 모티베이션이 꽤 재밌는 생각해 볼 거리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아, 먼저 이 렉처 1에서는 그 이제 앙드레 카파시가 아니라 원래 교수인 뭐 페이페일이 그 분이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미지에 관련돼서 제 있었던 이 뇌공학적인 생물학적인 연구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요 뭐더라 이 위블 웨슬인가 뭐 근데 이 고양이 가지고 했던 실험 아니면 요런 실험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랄까 그런 게 뭐냐면 저는 이 병렬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이 실험들이 하면은 저희 뇌라는 게 이제 각각의 뉴런 또는 부위마다 뭐 처리하는 기능이 이제 따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제 분산돼 있는 거잖아요. 어떤 역할들이. 그렇죠? 뭐 여기서도 비슷한 예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패러럴리즘이란 게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과 이 휴먼 브레인이 작동하는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병렬 컴퓨팅이 많이 발전했지만 원래 컴퓨터라는 건 디자인이 이렇게 시리얼하게 디자인이 돼 있었으니까요. 계산 방식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요 책에서 본 건데 이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이라고 이 알파딘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나름 꽤 유명한 것 같던데 여기서는 이 뉴럴넷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패러럴 프로세싱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 두 가지의 병렬 처리에서의 패러다임을 먼저 소개를 해줍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도 소개해 놓은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는 SIMD라고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라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병렬 처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이 각각은 똑같은 역할을 하고 대신에 이 데이터만 쪼개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MIMD, 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라는 이런 디자인 철학은 뭐냐면은 프로세서가 여러 개인데 이 각각이 한 역할도 다른 거죠. 그렇죠? 데이터도 당연히 쪼개서 보내는데. 자, 그러면은 이 SIMD와 MIMD가 있으면은 MIMD가 당연히 더 좋아 보이지만 얘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 컴플렉시티가 상승을 하고. SIMD 같은 경우는 간단하긴 한데 할 수 있는 게 좀 적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그 사이에 있는 거. 그 사이에 있는 걸 어떻게 보면 구현을 한 게 이 뉴럴넷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이제 뉴럴넷이란 거는 미리 이제 구조가 정해져 있죠. 이 각각의 뉴런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히 보일 건데 이게 히든 유닛 안에 있는 히든 유닛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뭐 이렇게 여러 개 오퍼레이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놈들은 미리 어떤 정해져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되죠. 파라메트릭 폼을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로 쓰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데 이 웨이트 값이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웨이트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 각각의 뉴런들이 한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각 뉴런들의 아키텍처가 같다는 면에서는 SIMD 같은데 요 파라미터를 조금씩 변경해 주면서 하는 역할을 변경하니까 좀 MIMD스러운 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맞죠? 그래서 결국 이 뉴럴넷 자체는 어떤 하나의 함수잖아요. 즉 the whole operation인데 걔의 이 역할을 각각의 유닛마다 이렇게 분산을 시킨 거죠. 이 프로세서들에 따라서. 근데 어떻게 분산을 시키냐?
가장 뭐 좀 복잡하지만 좋은 방식은 MIMD처럼 분산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중간 단계인 요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저는 이 예제를 보고 참 재밌었던 게 그전까지는 뭐 이런 생각을 아예 해보질 못했어요. 뭐 뉴럴 넷이면은 당연히 뭐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뭘 쓰고 뭐 웨이트는 학습을 하고 이런 건데 그거를 뭐 이런 병렬 처리의 패러다임 이런 식으로 보니까 좀 상상력이 자극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 뭐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제 병렬 처리에 가까운 MIMD처럼 뉴럴넷을 구성할 수 없을까? 우리 뇌는 사실은 이렇게 작동을 할 거잖아요. 각 뉴런마다 하는 역할이 다 막 다르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대로 좀 심플리파이 시켜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는 좀 넘어가겠지만 하여튼 꽤 재밌는 시각을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어, 사실 지금 보면은 저는 뉴런이 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사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뒷 내용은 요 분이 벤지오라는 사람인데 조슈아 벤지오. 되게 이 딥러닝 분야에서는 대가로 통합니다. 좋은 연구들 많이 해서 어, 이분이 지금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교에 있는데 이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딥러닝 서머 스쿨이라는 거를 이제 개최를 해요. 그런데 2015년에 있었던 딥러닝 서머 스쿨 중 이 벤지오라는 사람이 발제를 했던 내용, Theoretical Motivation for 뭐 딥러닝 이런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떤 뭐 펑션의 기능들을 디스트리뷰트 시키는 게 중요하냐? 이게 왜 좋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벤지오라는 사람의 대답은 이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바이패싱 해갈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거죠. 그 예시로 들고 있는 게 요거입니다. 요거 좀 복잡한데 뭐냐면은 여기 보면 요 각각의 리전들을 우리가 만약에 표현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맞죠? 각각의 리전들을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각각의 리전을 그냥 하나씩 표현하려면은 굉장히 필요한 파라미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리전들이 늘어날수록 즉 디스팅규셔블한 리전들이 늘어날수록 파라미터 숫자도 늘어난다. 근데 지금 이거 표현하려면 뭐 선분 뭐 3개 있어야 되고 각 선분마다 뭐 절편이랑 기울기가 있어야 되니까 꽤 많이 필요하죠.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 봤더니 얘는 파랑, 얘는 빨강, 얘는 까만색이니까 그 어떤 특징들을 집어내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더 적은 수로도 얘네들 다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다른 예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색이 달라요. 우선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모, 네모가 있고 또 다른 색으로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각각 표현을 하려면 만약에 하나 표현했는데 하나의 파라미터가 있다면은 6개가 있어야겠죠. 맞죠? 빨간 동그라미 나타내는 거, 빨간 세모 나타내는 거, 빨간 네모, 뭐 노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얘네들의 특징이 디스트리뷰트 돼 있다 라고 해서 보면은 어떤 여기 이제 말한 것처럼 non mutual하고 exclusive한 피처들을 이용해서 요놈의 특징이 요놈 자체가 어떻게 분산이 되는 거죠. 이 특징들에 의해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특징이 모양이 있고, 모양, 쉐입. 그 다음에 색이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 빨간 동그라미라는 애는 S, 즉 쉐이프라는 피처와 컬러라는 피처에 의해서 두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분산돼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색깔을 이렇게 하죠. 컬러 C.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6가지의 어떤 오브젝트를 단 2개의 피처로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맞죠? 이 오브젝트 하나를 어떤 피처로 나눠서 표현을 하니까 그 피처들로만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죠. 개별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좀 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 대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래서 뭐 뉴럴넷의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갔는데, 원래 마지막 강의에서는, 원래 스탠포드의 강의에서 마지막에서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뭐 좀 팁 같은 걸 전달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뉴럴넷의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건 결국 이 뎁스와 위스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떤 문제에 가장 적합한 파라미터를 모른다. 즉 파라미터는 이 뎁스와 위스죠.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얘네들을 키워서 가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식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